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12월 1일이죠. 2021년도 그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일정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국가직 시험은 내년 4월 17일 시행이 되도록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5일 날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7급은 국가직 7급은 7월 10일 날 보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은 지방직 서울시 7급은 10월 16일 실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일정은 아직 지방직의 일정은 아직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의 일정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서 지방직도 같은 날 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직과 서울시는 같은 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지금 이제 넉 달 정도, 넉 달 남짓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넉 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내용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지금 학원에서는 대면 수업을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내용들을 전달한다든지 수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대면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질문 많이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들이나 좀 막히는 부분들을 혼자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함으로써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방행정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어,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리는 전부 다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심화 내용을 그러니까 법령을 이제 포함한 심화 내용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황들을 이제 그 중심에서 어떻게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저나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들을 봤어요. 지방행정론에. 그 내용들과 관련된 10문제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단체 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지방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학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권설과 국권설의 차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방권설과 국권설이 이제 각각의 맥을 가지고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단체자치 같은 경우에는 국권설의 바탕을 둔 그러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은 원래 중앙정부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영토상, 인구상 한계 때문에 통치를 하기 어려울 때,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해 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와 상대되는 개념인 주민자치와 이 단체자치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지방분권 원리를 이념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앙의 권한을 나누어 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방분권의 원리를 이념으로 한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2번.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그랬는데 이 단체자치의 개념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보다 더 관심을 두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내용은 이제 주민자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3번.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이자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국가기관으로서의 입장들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 전래권설을 본질로 삼는다. 이 전래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치권의 본질과 관련해서 고유권설과 상대되는 개념이죠.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단체자치에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행정에 대한 학설에서 고유권설과 국권설을, 고유권설이란다. 그 지방권설과 국권설을 놓고 봤을 때 지방권설은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그리고 고유권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권설 같은 경우에는 단체자치와 전래권설을 한 맥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번, 3번, 4번의 내용은 전부 다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2번의 내용은 이거는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집권화의 촉진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의 보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집권화와 분권화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집권화가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분권화가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집권화가 요구가 되는 상황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분권화가 요구가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후에 그 광역행정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의 통치 영역 확대, 행정의 민주성 강화, 광역행정의 요청, 신속한 일선 행정 처리, 행정의 현지성 제고, 권한 위임 필요성 약화, 복합적이고 유동적 상황, 규모의 경제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집권화의 촉진 상황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보자고요. 자, 일단 기억부터 봅니다. 국가의 통치 영역 확대는 통치 영역이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권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 집권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다음, 니은. 행정의 민주성 강화. 우리가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연관지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건 참여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다 강화시키는 그러한 측면들은 분권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일단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 광역행정의 요청.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건 복수의 자치단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분권화보다는 집권화가 더 유리하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자, 다음 리을. 신속한 일선 행정 처리. 일선 행정 처리가 신속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조금 많이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도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미음. 행정의 현지성 제고.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제 일관되게 어떤 행정을 추구하는 집권화보다는 분권화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비읍. 권한 위임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권한 위임 자체가 분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집권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복합적이고 유동적 상황에서는 일관적인 내용들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재량껏 움직이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시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권화가 촉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대처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 단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보다는 집권화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집권화의 촉진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디귿, 광역행정의 요청, 그 다음에 비읍, 권한 위임 필요성 약화, 그 다음 이응, 규모의 경제에 대한 대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3번이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그다음 미음과 시옷, 요 네 가지는 분권화의 촉진 상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은 그랬습니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련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방에 두고 있는 하위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관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지방청 형식으로, 청단위 기관에서는 이제 지방청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교재에도 보면 각 행정부처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목록이 쭉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특별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직영사업을 하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우정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정부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우정청이 있고요. 다음 2번의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조달청이 있죠. 전국에 약 한 11개 정도의 지방조달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청이 이제 승격이 된 부처죠.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청이 있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있고요. 네.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는데, 4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각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관들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독립기관이죠. 행정부에 소속이 된 기관이 아니에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의미도 여기서는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회에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광역행정 방식은 그랬습니다. 광역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이 광역행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역에 걸친 단체를 새로 창설하는 방식. 그래서 도시공동체, 복합사무조합 등이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 둘이 그 두 자치단체 전 지역에 공동으로 해당이 되는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자치단체의 존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조합이라든지 어떤 뭐 협의체라든지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동체 복합사무조합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공동처리가 있습니다. 공동처리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그냥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각자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어떤 단체를 새로 창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두 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체들이 그냥 합심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공동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수한 광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자치구역과 좀 구별된 어떤 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별도로 지정을 하는 방식이 이제 특별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별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통합.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폐합해가지고 그 자체의 새로운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수의 자치단체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통합창원시에 대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창원시와 관련 통합창원시가 이제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는 거는 맞는데 각자의 그 복수의 자치단체가 그 독립적인 법인격을 이제 포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적인 법인격은 소멸되고 새로운 단일한 법인격체가 등장을 하는 이 내용을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역에 걸친,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는 그 업무를 위해서 그러한 방식은 연합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합이 이제 그 법인격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행정 방식은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단층제와 중층제 운영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두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한정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 자, 1번. 1번 지방자치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다 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가 없죠. 그리고 법령상에도 자치구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라고 그 주장한 근거의 법령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특별법, 이른바 이제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는요, 특별자치시 내에 특별자치시 내에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없는 것은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우리나라 자치계층 구조는 대부분 2층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자치계층 구조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2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죠. 단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3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니다. 자치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치계층에 들어가는 자치계층에 포함이 되는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계층 같은 경우에는 2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행정계층은 이제 3층에서 4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계층 모두가 자치계층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일부만 자치계층에 있기 때문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고 본 법적인 근거는 세종시 특별법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콘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3기로 한정된다. 3기로 한정된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상에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 도나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단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공무원이 아니야. 따라서 3번이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특별시 부단체장은 3명, 기타 시도 부단체장은 2명까지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특별시는 부시장을 3명, 그 다음에 기타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2명까지 임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기관 대립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행정의 운영,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구성 방식에 있어서 이제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 이것에 각각 특징과 장단점 요거 잘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관 대립형인데 그 기관 대립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통제가 용이하다. 주민들이 직접 뽑았으니까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가 있겠죠. 주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민 소환도 하고 그러잖아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집행기관의 중립화로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중립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와 조금 다른 어떤 입장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부서 간 분파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다. 주민 참여가 보다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또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관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와 이 단체장이 너무 친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 2, 3번은 다 기관 대립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4번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금 기관 통합형의 장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관 대립형이 아니라. 그래서 기관 통합형의 장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이거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방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 지방선거는 6.25 전쟁 중에 실시되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계획은 일단 1950년에 계획이 되었다가 6.25 전쟁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52년도, 2년이 지난 52년도에 이제 최초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6.25 전쟁이 53년 7월에 중단이 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 전쟁 중에 실시되었다라는 1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총 2차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랬는데 52년도에 처음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고 나서 그 뒤에 56년도, 4년 뒤인 56년도, 그 4년 뒤인 60년도 이렇게 3차례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 이듬해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총 3차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다음 3번. 1995년 지방선거부터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 그랬는데 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이 되게 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이 됐던 지방자치제도가 중단이 된 게 이제 1961년도니까 30년 만이면 91년도죠. 이거는 산수만 해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1995년도에는 이제 의회 선거와 그다음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1991년 지방의회 선거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아닌 얘기죠. 다음 4번.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기초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랬는데 자, 민선 1기가 언제예요? 민선 1기가 이제 1995년입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던 1995년이고요. 그다음 민선 4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민선 2기가 1998년. 그다음 민선 3기가 2002년. 그다음 민선 4기가 2006년인데 이 민선 4기 2006년도에 이 지방 선거를 민선 4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기초의회 의원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이제 급여가 지공이 돼요. 그러니까 세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3기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4기부터는 이제 보수가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의 내용도 틀린 내용이다. 민선 1기부터 민선 3기까지 기초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 4번이 어떻게 해서 틀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기를 바랄게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포괄적 예시 방식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제 규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전부 다 연결해 놓는 개별적 열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포괄적 예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다 좀 일장일단이죠. 이제 개별적 열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가 상당히 좀 좋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쉬운 반면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적혀 있는 내용 아니고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어서 좀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신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예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업무 그렇게 해놓으면 이 일이 그것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무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좀 중복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의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찾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포괄적 예시 방식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 구분이 불명확하여 사무 처리 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대표적인 단점이죠. 다음 두 번째, 유연성이 부족하여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지금 개별적 열기 방식의 단점이죠. 포괄적 예시 방식의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예시 방식은 유연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3번, 상급 기관의 간섭으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는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 열기 방식에서는 이거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지. 왜? 분명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개별적 열기 방식은. 근데 포괄적 예시 방식은 어디에 관한 사무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이렇게 상급 기관들이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또 사무의 지방 이양에 장애를 초래한다. 장애 초래할 수 있죠. 어떠한 업무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업무가 뭐 두 가지, 뭐 절반 정도는 이쪽에 넘길 업무에 해당이 되지만, 또 그게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있어도 돼야 될 업무. 그러니까 이걸 옮기기도 안 옮기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뭐 어떻게 다른 곳에다 이양을 한다든지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예시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포괄적 예시 방식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개별적 열기 방식의 단점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개별적 열기 방식의 장단점과 포괄적 예시 방식의 장단점, 이것을 같이 좀 잘 정리해 두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좀 세밀하게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다시 이 위임사무는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그 각각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을 일단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무가 어떠한 성격이냐, 다음에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무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요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관여 가능 여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관리나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요거를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표로 하나 딱 정리해 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표 하나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국가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무고, 그래서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행되는 사무가 정말 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보조를 줄 수는 있어요. 야, 이거 뭐 그 좋은 일 하는데 좀 보탰어. 이렇게 줄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인 중앙정부의 보조는 사업 장려 차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 같아요. 3번. 기관 위임 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예방 차원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거니까 일은 걔가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일일이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통제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관리 통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합법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방 차원의 통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4번. 단체 위임 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사무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죠. 어떤 비율, 일정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기관 위임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내용들도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유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 사업 장려 차원의 자발적인 중앙정부의 보조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10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행정론과 관련된 앞에 부분 10문제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뭐 지방행정 같은 경우도 뭐 앞에 뭐 인사행정론부터 다 그렇습니다만은 법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재 뒤쪽에 그 부록으로 나와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기본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세세한 내용들의 경우에도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령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 분명히 조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5번째 주간행정학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풀이는 이제 전부 다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행정학 16회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형식의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10문제를 가지고 보지만 이제 어떤 어떤 단원에 상관없이 이제 범단원적으로 전체 범위를 가정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겠나,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해당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접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직 시험이 이제 4월 17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기간으로 따지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넉 달의 기간입니다. 넉 달의 기간이면 이제 16주. 우리가 지금 한 16주, 15주, 16주 해온 건데 지금 딱 한 절반 정도 터닝 포인트에 온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내용의 이해를 조금 더 공고하게 다지는 그러한 연습들을 꾸준하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설명들을 좀 깊이 있는 설명들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좀 꾸준하게 배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자료의 제공이나 또 내용의 설명, 또 질문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좀 괴롭히셔가지고 많이 좀 뽑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손해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행정학 14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도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뭐 어디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잖아. 딱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져 있잖아. 이런 노마크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좀 잘 이용하셔서 보다 오롯이 조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15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